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세요. 형식적인 거니까요.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저녁이었고 나는 찌개 냄새보다 먼저 서류의 종이 냄새를 맡았다. 김재환 58세 은퇴한 품질관리자. 회중시계를 꺼내 서명란 옆에 올려놓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건 정말 형식적인 것일까? 당신은 누군가의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긴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세요. 형식적인 거니까요. 그 말이 방 안의 습기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펜을 내밀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나는 알아보았다. 사람은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도 긴장을 숨기지 못할 때 손이 먼저 반응한다. 준호는 어릴 때 시험지를 숨길 때도 그렇게 손가락이 흔들렸었다. 창밖에선 장마 첫날의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오래된 창틀 틈으로 습기가 스며들어 책장 냄새가 눅눅하게 퍼지고 있었다. 서류 봉투에서 꺼낸 종이들은 부동산 위임장과 의료결정서, 재산관리 동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거 미리 해두는 게 유행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급한 상황 생기면 병원이나 은행에서 막히잖아요. 미국에선 다들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준비된 설명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논리적인 설명에 능했다. 나는 법적인 문구들을 대충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혹시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긴다는 건 아니지?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겁니다. 그냥 행정 처리용이에요. 병원에서 무슨 동의서 요구할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서명을 재촉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더 찜찜했다. 저녁은 간단했지만 이상하게 맛이 났다. 된장찌개, 김치전, 계란말이, 내가 자주 먹던 것들인데도 그 안에 옛날 미정의 손맛이 담긴 것 같았다. 특히 된장찌개, 그건 분명히 아내가 쓰던 레시피였다. 어디서 이거 배웠냐? 내가 물었다. 엄마 다이어리에서. 예전에 집에 있던 거. 서울 올 때 챙겨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이어리가 아직 남아있었구나.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5년인데도 그녀의 송글씨와 향기는 여전히 집 안 구석구석에 남아있었다. 식사 후 준호는 접시를 씻었고 나는 거실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아들은 씻은 손으로 종이에 구김을 펴주며 다시 말했다. 사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다. 오래된 손목 관절염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사본 하나만 갖고 있을게. 나는 일부러 말하며 스캐너 전원을 켰다. 준호는 그럼요 하고 대답했다. 그 대답엔 아무런 저항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빨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냈다. 아버지가 쓰던 시계였다. 매끈한 금속 표면은 이제 바랬고 숫자판은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혼잣말했다.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건가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언젠가 나도 그런 숨소리를 남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 준호는 아직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있을까? 책상 위엔 아직 스캔한 서류가 열린 채였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서류 귀퉁이를 들썩였다. 나는 회중시계를 서류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그 무게가 무언가를 고정시켜 줄 수 있을 거란 듯이. 바늘은 멈춰 있었다. 5시 11분. 그 시간은 몇 년 전 내가 은퇴 의사를 처음 밝혔던
날의 회의 종료 시간이었다. 불을 끄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시계를 바라봤다. 멈춘 시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내 안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토요일 아침 나는 우편함에서 돌아온 우편물 한 통을 집어들었다. 주소 불일치라는 도장이 찍힌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이 집 주소가 맞는데. 그날 저녁 통신사로부터 명의자 변경이 확인되었다는 문자도 받았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거실 한쪽에선 준호가 통화 중이었다. 톤은 낮았지만 어쩐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나는 스피커폰 너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또렷이 들렸다. 곧 될 거야. 부지만 넘기면 돼. 거기까지만 도와줘. 부지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내 부모가 물려준 이 오래된 마당과 뒤뜰까지 포함한 집을 말하는 건가? 나는 괜히 머리를 긁적이며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는 척했다. 준호는 나를 보곤 미소 지으며 통화를 끝냈다. 회사 친구예요. 아버지 집 구조가 멋지다고 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벽지색이 바뀌었고 오래된 책장이 사라졌으며 TV 장식장은 어느새 모던한 스타일로 교체되어 있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이 인터넷에 신청해 설치된 새로운 IPTV 박스가 내 눈엔 낯설기만 했다. 그날 낮 통신사 기사 한 명이 집에 방문했다. 기기 점검차 왔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기를 분리하고 새로 연결했다. 나는 옆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명의자 이름을 묻자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김준호님입니다.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 말은 내 귓속에서 뱅뱅 돌았다. 어쩌다 내 집이, 내 계약이, 내 명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까? 어떤 날은 방 안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었고 어떤 날은 향초 냄새가 바뀌었다. 주방엔 은은한 허브향 디퓨저가 놓여 있었고 접시 배열도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질문하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느닷없이 말했다. 아버지 회사는 이제 관두시는 게 어때요? 건강도 챙기시고 이젠 좀 쉬셔야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직 그럴 생각 없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즘은 조기 은퇴가 대세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날 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다시 서류를 열어보았다. 스캔해둔 PDF를 모니터에 띄워 확대했다. 서명란 옆에 작게 적힌 문구 하나. 본 서류는 위민의 전 재산에 해당하며 뒤는 흐릿했지만 그 문장은 나를 멈춰 서게 했다. 그 문구 위엔 볼펜으로 표시한 흔적이 있었다.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누군가 일부러 그 문장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들키지 않기를 바랐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 문장을 더듬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금 계좌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기술적 오류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이미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 차가운 국 한 그릇, 젓가락 반쯤, 마른 김치 한 접시가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냉장고의 모터 소리조차도 잦아든 듯했다. 서랍을 열어 프린터 전원을 켰다. 서류를 다시 인쇄했다. 글자마다 잉크가 스며드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몰랐다. 서류는 분명히 내 서명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부 문장은 흐릿했고
어떤 부분은 본래의 인쇄물 위에 다시 쓰인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8번째 페이지 위민의 재산 정원을 수임자가 통제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은 잉크의 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사무실 프린터로 출력한 듯. 단 페이지 속에서 그 문장만이 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준호는 바쁜 업무를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다. 어떤 날은 늦은 밤 귀가했고 어떤 날은 미리 말도 없이 숙박까지 하고 들어왔다. 나는 그저 식탁에 혼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서병철.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던 동기 이후 금융 변호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다고 들었다. 마지막 연락은 10년 전이었지만 아직 부산에 산다고 했다. 2016년 8월, 나는 부산 초량동의 헌책방 골목에 도착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전선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연속적인 소리를 냈다. 병철이 운영하는 작은 찻집은 골목 끝 오래된 책방과 붙어 있었다. 법보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간판 아래 녹슨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재환이 오랜만이야. 15년은 됐지. 근데 네 표정이 심상치 않네. 나는 인사를 간단히 하고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다. 병철은 말없이 안경을 쓰고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바깥에선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가게 안에 흐르던 재즈 음악도 멈췄다. 찻잔 밑에 깔린 종이 냅킨에는 빗물인지 차인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이거... 병철이 입을 열었다. 단순 위임장이 아니라 권한 이관 계약서야. 쉽게 말해 네가 가진 모든 자산의 운영권과 처분권을 위임하는 문서야. 실제로 이거랑 비슷한 문서 때문에 소송 걸린 사람들 꽤 많아. 나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구수한 보리차였지만 혀끝에 쓴맛이 돌았다. 문서의 8번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이 문장, 원래 있던 것 같아. 병철은 고개를 기울이며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다. 위쪽은 원래 프린터 인쇄고 이 부분은 추가 삽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위조라는 거야. 그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이 문서의 원본이야. 그 말을 듣자 나는 얼어붙었다. 스캔 파일만 갖고 있었다. 원본은 준호가 가지고 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철은 찻잔을 내려놓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문서 누가 준비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튀어나왔다.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평가를 받던 날, 나는 인사기록실에서 잠깐 어떤 후배와 마주쳤다. 준호의 대학 선배라고 했던가. 이름은 유상민. 그가 인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상하게 나에 대한 연금 계좌 구성도를 들여다보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단지 세대교체라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했다. 퇴직자 인사기록을 후배가 멋대로 열람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그는 당시 준호와 같은 회계 컨설팅 업체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병철을 바라봤다. 병철아, 혹시 법무법인 세림이라는 곳 들어봤냐? 세림 글쎄. 옛날에 한 번 들은 것도 같은데 왜 문서에 그 이름이 찍혀 있어?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 병철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다. 그 이름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그리고 재환아, 이건 농담 아니야. 빨리 움직여야 해. 원본 없으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보다 더 무거운 것이 마음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싸늘한 공기비에 젖은 골목 익숙한 친구의 얼굴마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아이가 와서 원본을 요청했었지.
최미라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느릿하고 거칠었다. 반쯤 감긴 눈 아래로 핏기 없는 얼굴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앉은 나는 다소 긴장된 상태로 허리를 고추수고 있었다. 여사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침묵이 길어지자 내 입겐 무의식 중에 손이 올라갔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 서류 이상했어. 내가 처음 열람했을 땐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 일괄 위임이 아니라 제한 위임이었어. 기억이 선명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찾아와서 확인만 하겠다며 문서를 들고 갔었지. 나는 손을 모으며 물었다. 그 아이가 준호 맞나요? 미라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간병인에게 부탁해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왔다. 녹이 세운 철제 손잡이에서 삐걱 소리가 났고 먼지가 묻은 폴더를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엔 복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아직도 미라 여사의 필체가 붉은 잉크로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짚은 부분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 동의 필요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옆 여백엔 당시 작성자의 이니셜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나는 복사본을 손에 쥐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간병인이 말을 덧붙였다. 실례지만 그날 복사기에서 뭔가 잘못 출력됐던 기억이 있어요. 종이가 걸리더니 앞장 내용이 뒤로 더 씌워졌던 것 같았어요. 그분이 급히 나가셨고 저는 그걸 다시 정리했는데 나는 그 말에 눈을 떴다. 그 작은 혼란이 혹시 문서 위조의 실마리였을지도 몰랐다. 작은 프린트 오류가 덮어버린 흔적, 어쩌면 그게 조작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요 양원을 나설 때 늦은 오후에 햇살이 잔디밭을 기울게 비추고 있었다. 벤치 아래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이 모이고 있었고 몇몇은 내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돌아가기 전 벤치에 잠시 앉아 가방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손에 익은 무게, 오래된 표면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시계를 쥔 손이 살짝 미끄러졌다. 찰칵. 회중시계는 벤치 옆에 돌바닥에 떨어졌고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지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나는 당황해서 곧장 주워들었고 시계 뚜껑이 반쯤 열려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쪽 유리에 미세한 금이가 있음을 보았다. 조용했다. 마치 그 균열이 내 안에 무언가를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시계의 뚜껑을 눌러보려 했지만 틈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늘 붙어있던 뚜껑은 이제 미세하게 떠 있었다. 평생 함께했던 도구 하나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시계를 손안에 쥐고 있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 어귀까지도. 마치 그 무게를 놓는 순간 내가 모른 척해왔던 진실도 함께 흘러내릴 것 같아서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다시 닫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금이 간 채 여전히 멈춰 있었다. 혹시 지난 봄에 누가 내 아이디로 출력한 적 있습니까? 지하 기록실 입구에서 만난 경비 노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질문이 지나쳤나 싶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납니다. 그날 늦은 밤 젊은 분 하나가 왔었죠. 조용했지만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어르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툭 내려앉는 듯 했다.
나는 바로 그의 안내를 받아 오래된 프린터가 있는 지하 기록실로 향했다. 백열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벽에는 눅눅한 습기가 배어 있었다. 프린터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철제 서랍은 녹슬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프린터 로그를 검색했다. 수십 줄의 출력 기록 사이 출력 취소됨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날짜는 2021년 3월 17일 밤 10시 42분. 바로 준호가 귀국하기 전날이었다. 명령을 내린 아이디는 분명히 나의 것이었지만 나는 그날 기록실에 온 기억이 없었다. 프린터가 우두둑거리며 출력물을 토해냈다. 종이의 끝부분은 아직도 따뜻했고 잉크의 냄새가 진하게 났다. 내가 뽑은 건 취소된 출력 명령의 기록이 담긴 문서였다. 요청된 문서명은 Asset Delegation Summary V4 DOCX. 누가 그 문서를 열었고 왜 다시 닫았는지 그 이유는 나와 병철만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PDF로 스캔한 후 병철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히 이거.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불과 10분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이건 증거다. 다음은 조율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무력감과 침묵, 그 모든 것이 이제 방향을 찾는 듯 했다. 나는 출력물을 들고 벽 쪽으로 걸어가 오래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여전히 뚜껑이 반쯤 열린 채 그 안의 유리는 금이 간 상태였다. 나는 시계를 출력물 위에 조심히 놓았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 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그 중에서도 포렐렌 퀸테트가 흐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은 준호가 시계를 들고 있었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쥐고 안쪽 유리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언제부터 고장났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다. 고장난 건 시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계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그 작은 금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손에 들린 출력물은 아직 따뜻했고 그것이 내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다. 방역은 지금부터였다. 그게 난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을 꺼낼 때 눈앞에 있던 찻잔의 표면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작은 진동이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는 회중시계를 조심스레 닫고 양손으로 감싼 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아버지 것이니까요. 찻집 안은 조용했다. 바깥에서 바람이 유리문에 부딪히며 투명한 진동음을 냈고 우리는 다담이 바닥에 마주 앉아 있었다. 2022년 1월 부산의 한적한 뒷골목. 문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종이 사각거렸다. 서병철은 우리를 둘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나면 전화해.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엔 오로지 나와 준호,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만이 존재했다.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입을 열었다. 처음엔 유학 가서 너무 급했어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예측보다 훨씬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 제안 하나를 받았죠. 캠퍼스 내 다른 한국 학생이 연결해줬고 괜찮아 보여서. 그때는 그게 사기일 줄 몰랐어요. 나는 묵묵히 들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아버지가 날 의심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당당하게 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회사 시스템도 알았고 관련 문서들을 다룰 수 있었으니까.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단지 너무 몰렸던 거예요.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표면을 닦았다. 낡은 잔이라 테두리에 금이가 있었고 찬물이 그 사이로 스며들듯 고여 있었다. 나는 그 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식이란 이유로 다 넘겨줄 수는 없지. 내 책임까지는 몰라도 내 기억은 지우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치 바닥에 시선을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들어 회중시계를 살짝 밀었다. 이건 처음부터 아버지 거였어요. 제가 함부로 만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시계를 다시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물건 하나에 담긴 시간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준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문까지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문을 열기 직전 그는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찻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혼자 테이블에 남아있었다. 차는 식었고 찻잔 안에는 마지막 한 모금이 남아있었다. 그 속에 비친 유리의 금이 어쩐지 내 얼굴처럼 느껴졌다. 반쯤 금이 간 그러나 여전히 부서지지 않은 표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나의 것이다. 병철아, 이 시계 고칠 수 있을까? 내 질문은 찬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부산 해변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간헐적으로 귓가를 건드렸다. 병철은 손에 쥔 회중시계를 살펴보다가 말했다. 이건 고장난 게 아니야. 멈춰 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났다. 그 말이 꼭 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였다. 며칠 전 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손으로 쓴 문장은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집과 예금은 아들 이름으로 남겼다. 다만 주택 일부는 기부의사와 함께 문서에 적었다. 부산 공공기술센터 설립, 은퇴자와 청년들이 함께 기술을 나누는 공간. 이전에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긴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셈이었다. 병철은 말없이 내 설명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답다. 그리고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건 내가 맡아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들린 시계는 여전히 금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상처마저도 의미 있게 느껴졌다. 사람과 물건은 닮는다. 금이 간 곳에 빛이 스며들기도 하니까. 며칠 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 없이 손글씨로 적힌 나의 이름만이 있었다. 열어보니 시계가 있었다. 그토록 익숙한 그러나 이제 완벽히 닫혀있는 시계. 그리고 종이 한 장. 병철의 필체였다. 태엽은 감았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나는 손끝으로 시계 뚜껑을 천천히 만졌다. 딸깍 완벽히 맞물렸다. 틈없이 닫힌 뚜껑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지난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품은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다. 책장 한켠엔 아직도 준호가 남겨놓고 간 파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회중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금이 갔던 유리는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판 아래 노인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다.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2024년 4월 울산 외곽의 작은 마을. 새로 단장된 건물 앞에서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정원기술센터, 그 아래 송글씨로 쓴 문장이 있었다. 기억을 기술로. 나는 센터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무대도 마이크도 없었다. 개관식이라기보다는 조용한 문 열기였다. 센터를 담당한 30대 여성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교재를 정리하고 시간표를 벽에 붙였다. 송을 씌었다. 0000 정기기초, 13010 목공입문, 1530 컴퓨터 활용. 나는 준비한 짧은 메모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인사말을 대신한 것이었다. 기술은 남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녀는 메모를 한번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 반응이면 충분했다. 나는 손에 쥔 작은 상자를 열었다. 회중시계. 세월을 지나 금이 갔던 유리는 여전히 선명한 선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태엽은 감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기증박스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설명도 안내도 붙이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이가 꺼내보고 시간의 무게를 느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센터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골목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얼굴은 선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준호였다. 우리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가오지도 돌아서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았다. 그 문턱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다. 찻잔에 고이는 소리, 바깥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간간히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세상은 그대로였고 나는 그 속에서 조금 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중시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내 안에서 돌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조심스레 돌리며 혼잣말했다. 들어올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건가? 문은 잠기지 않은 채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원기술센터 앞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던 아침, 나는 현관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문처럼 삶은 때때로 완전히 끝나지 않은 선택지를 남겨두곤 한다. 기증한 회중시계는 이제 멈춰 있지 않다. 균열은 여전히 있지만 태엽은 감겨 있고 시계바늘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노 대신 기술을 남기고 단절 대신 공동체를 선택하는 건 결국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방법이다. 금이 간 자리로 빛이 들어온다. 지나간 시간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멈췄던 시간을 다시 감아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